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민생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준비된 PPT를 보죠. 사건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질의를 할게요. 자, 2020년에 회사 대표 A라는 분이 직원 B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6,800만 원 대여금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여금 약정서가 법원의 감정에 의해서 위조됐다라고 판명이 돼서 회사 대표 A씨가 패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사 직원 B씨는 이제 억울하니까 이 회사 대표를 당연히 고소를 하겠죠. 사문서 위조로. 그래서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2022년 5월 달에 대구지검에서 이 문서가 약정서가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를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담당했던 분이 우리 참고인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대구지검이 아니라 대구 서부지청입니다. 아, 그렇죠. 대구지검 서부지청. 그리고 2022년 11월 달에 우리 참고인은 그 감정 결과 위조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다른 사람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런데 실제 공식 회신한 감정서 결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감정 결과는 이게 이름 세 글자인데 각각의 성과 가운데 마지막 글자들이 상이점을 관찰할 수 있었음이라고 다 감정 결과는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조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감정 결과는 냈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감정 의견은 모두 다 판단 불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실제 감정 결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나 참여한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감정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였음. 다시 말해서 참고인은 이게 위조됐다라고 판단했는데 다른 감정관들이 이거는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서 이게 판단 불명으로 됐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네.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실제 대여금 약정서 왼쪽에 위조된 대여금 약정서의 가운데 글자 동자인데요. 오른쪽에는 그 이후에 자필 서명한 겁니다.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다른 글자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마침 2022년 12월 22일 그러니까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문서 감정 예규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 24조의 1에 전체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감정 의견이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 판단 불명임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붙이게는 이 규정 시행 당시 감정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참고인은 위조됐다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어버리게 만드는 예규를 바꿔버린다. 맞습니까? 참고인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나 봤더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게 윤석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대구를 갔는데 유일하게 찾아간 기업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아진에스텍이라는 회사를 유일하게 찾아갑니다. 이때가 2022년 8월 달이죠. 그러니까 감정 의뢰가 들어온 이후에 감정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 회사를 찾아갑니다. 대구에 가서. 그 뒤에 갑자기 예규가 바뀌고 감정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권력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려볼게요. 어쨌든 간 참고인은 당시에 감정 결과 위조가 명백하다라고 결론을 냈죠. 가능성이 높음으로 네, 결론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당시 선임 행정관이었던 분이 뭐라고 하면서 감정 결과를 반대하던가요? 윤영미. 뭐 자세한 거는 기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앞 감정권 언급된 감정권과 유사하게 그런 그 의견 대립이 있었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비슷하게 또 계속 지연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은 부당한 조치나 아니면 폭언 등을 듣기도 했죠. 그 얘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차후에 네, 이제 다른 건과 관련해서 네,
호언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죠. 예, 근무 지원 명령으로 문서 감정에서 배제되어서 대략 약 2년간 다른 업무를 했습니다. 자, 저기 참고인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윤석열의 그 회사 업체 방문 시기가 8월 달이었는데 그 방문 시기와 어쨌든간 12월 달에 예규까지 바꿔가면서 결과를 뒤집어버린 이 시기가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겹치는 것 같은데 네. 내부에서 어떤 압박이나 외압 같은 것들을 느낀 것은 없었습니까? 뭐 구체적인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반대 의견을 내고 이제 결재가 계속 미뤄지는 그런 상황은 있었지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네, 이 회사가 그 저기 대구의 첨단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작은 회사였잖아요. 그건 알고 계세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감정 당시에는 몰랐고 네, 2024년 상반기에 보도 영상 본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추론을 하게 되고 네. 해서 이제 공개된 그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할게요. 예, 알게 됐습니다. 그 대검 예규까지 바뀌었는데 예규 변경을 누가 주도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감정관 감정 운영 문서 감정 규정에 있는 감정 처리 및 감정 장비 운용에 관한 규정에 있는 그 감정 운영위원회 소집을 제가 요청을 당시 이춘 법과학 분석 과장에 했고 그 당시 법과학 당시 과학수사부장 현 정진우 중앙지검장께서 주재를 하신 회의에 지검장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거기서 이제 감정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되고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할 시간에만 들어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결국에 대검 예규를 바뀌는데 정진우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은 뭐 제가 언급은 지금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손을 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아까 손을 들으셨어요. 아까는 전현희 위원님이 여기 제가 써놓기 전에는 이쪽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 이제 질의하시겠다는 위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네, 3분만 하겠습니다. 3분. 3분.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송석준 의원님. 그 에이펙 주관인 관계로 우리가 회의를 질서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세훈 감정감님. 네. 이 감정 결과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대선 전에 반영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이익을 도모한 검찰의 부패행위다라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권익위 공익신고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 우리 감정관께서 이재명 후보 관련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필적이 가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부에 보고했었죠. 가필에 관한 감정서와 필적에 관한 감정서가 별도로 통보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했는데 선임 감정관이 이를 이유 없이 묵살한 거 맞습니까? 뭐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예, 일단 맞습니다. 감정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뭐 특별하게 생각을 뭐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작년 상반기경에 그
보도 영상을 보고 이게 다르게 다른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계속 그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연관성이 있겠구나. 대선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때 선임 감정관 위에 그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수사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했습니까? 수사 검사 말씀인가요? 네. 저희는 감정 의뢰를 해서 그 감정물을 처리해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수사 검사하고 소통할 일은 수사 검사의 지시나 뭐 이런 그 결재 이런 건 없었습니까? 수원지검 검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게 통상 이 감정을 하고 나면 최종 결과가 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도록 예규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왜 이 사건을 70일까지 시간을 질질 끌고 대선 직전 하루 전에 발표를 한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뭐 그 부분도 제가 감정 당시에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선 개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 지금 이 사안이 결론을 이렇게 지연을 시킨 책임자가 누구다라고 생각합니까? 당장 제 직근 상급자들도 있겠지만 뭐 그 직근 상급자 외에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 보고 회의를 계속 지연시키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회의를 내부에서 지연시키는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동 감정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 직근 상급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둘 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뭐 타 감정관들도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 선임 감정관 당시 법학 분석과장은 수차례 제가 관련 보고도 하고 했었지만 그 뒤에 뭐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님. 자, 증인에게 먼저 저는 일단 몇 분 쓰시겠습니까? 저는 3분 쓰겠습니다. 이 지금의 이렇게 회의 진행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희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안 주시니까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증인 감정인을 계속해서 민주당이 뭐 아프다, 그래서 오전에 해야 된다, 또 비공개 증인이니까 오전에 따로 해야 된다 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는 오후에 하자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증인 하나 물어봅시다. 감정 예규가 바뀐 것에 대해서 이유를 아십니까? 최근에 개정된 아니 2022년 12월에 예. 감정 예규가 갑자기 바뀌었다. 예. 그거는 뭐 윤 전 대통령을 위한 감정 예규의 변경이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자, 감정 예규가 바뀐 이유를 아십니까? 감정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그 뒤에 이제 개정 작업을 해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그 대해서는 개정 알지 못하고 다만 이런 의혹 제기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서 있는 것이네요. 자, 그러면 이 감정 예규에 대해서 대검 차장, 예. 이 감정 예규가 원래부터 뭐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뭐 갑자기 12월에 갑자기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 바꾸자 해서 바꾼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2년 12월에 국제 기준 코라스라고 문서 감정 국제 표준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네. 그 표준 기준이 3인 합의제로 하는 게 원칙이다 해서 3인 합의제가 서로 3인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판단 불능으로 가라는 그 표준 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그 조항에 맞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개정 이유는 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제 표준 기준이 그 즈음에서 바뀌었고 그 국제 표준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감정 예규를 변경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까요? 국제 표준 기준이 그 전에 그 쯤에 바뀌는지는 저로서도 잘 모르는. 그러면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예. 그것이 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쨌든 국제 표준 기준에 우리가 기준 절차가 맞지 않았고 예. 그런 이유로 우리의 기준도 바꿨다라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국제 표준 기준이라는 것에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서 감정실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사건인데 장영하 위원장 사건이 유죄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 제가 1분 더 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은 허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지금 이 판결은 결국 장영하 위원장이 이 허위에 대한 1분 더 쓰겠습니다. 허위 마이크 넣어주세요. 이 보니까 나오면 하십시오. 됐네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건 판결이 저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자체가 허위다 이런 판단이라기보다는 장영하 위원장의 허위 부분에 대한 판단이다. 그래서 이 사건 판결만으로 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조폭 연루설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다는 것이 2심 판결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감정이 지금 오래 걸렸다. 결국 제가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 선거 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에 있었던 감정인데요. 이 감정이 특별히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도 언론을 보고 70일이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아까 그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일 이내는 근무일 기준 우리 규정상 20일 이내고 달력 기준이면 한 달 정도 됩니다. 원래 규정상. 그런데 이제 이거는 70일이니까 한 2배 정도 걸린 거고 그래서 제가 2021년도 그 저희가 감정 통보했던 건의 통계를 보니까 60일 이상 도과돼서 통보한 건이 14건이 있었습니다. 14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12건을 오세훈 연구사가 60일 도과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4명의 감정관이 감정을 하는데 14건 중에 12건을 오세훈 연구사가 60일 도과해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도과건에 대해서 뭐 지연을 시켰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정말 사실과 다르고 저희 감정 통보하는 거는 담당 감정관이 본인이 일정을 조율해서 본인 재량으로 언제 통보할지 이걸 먼저 할지 저걸 나중에 할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선임 감정관이 그걸 개입을 해서 뭐 지연을 시키고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온 감정관이 일반적으로 60일을 넘은 것이 12건이나 있었다. 예, 14건 중에 12건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참고인의 증언이 일종의 탄핵되는 것이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분. 네. 네, 오세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 참고인입니다. 아, 참고인. 네. 실장. 이 문서 감정에 대한 그 결론이 세 가지 대검 얘기에 따르면 세 가지인데요. 인정됨, 가능성 높음, 판단 불명 이 세 가지인데 이 사건은 합의 의견 도출 실패 뭐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네. 합의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본인이 주인 감정관이셨잖아요. 네. 그리고 조작되었다고 본인은 감정 결론을 내셨고요. 가필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필되었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고요. 예, 감정 예. 의견은 예, 가필이 조작입니다. 그런데 왜 이례적으로 이것은 의견 도출 실패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550건 중에 2건입니다. 2건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주인검 담정관이 조작되었다라고 의견을 냈고, 그럼 합의를 자기들끼리 하면 되는데 대선 직전에 이걸 통보하면서 의견 도출이 실패했다라는 잘못된 감정 결과에 따라서 화면 올려주세요. 이 사건은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 그거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것에 대선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최근에 법원에서는 이 장영하 변호사는 이 범행으로 대선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대선은 0.73%로 이 유력 후보가 진 사건이거든요. 검찰이 조직적으로 2020년, 2019년도부터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었고, 이 사건도 그 맥락 속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익신고자이신데 심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참고인 네. 심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 사건으로 공익신고까지 하셨는데. 예, 지난 대략 몇 년간 좀 스트레스도 많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일반인으로서 그 평범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국제 표준 기준에 대해서는 확신하십니까? 합의제라는 걸. 예, 그건 합의제로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예. 때에 맞춰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지금 박은정 의원이 질문 때 정리한 것처럼 의도가 좀 많이 의심됩니다. 예. 대선 개입 의도가. 네. 또 오세원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양심에 따라 국회에 증언하러 나오신 오세훈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세훈 참고인을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회 관계자나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참고인이 중계방송이나 사진 보도 등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인이 완전히 안전하게 이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면서 추적 취재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차장님, 예. 검찰개혁에 관련해 가지고 차장께서 헌법 위반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후에 이프로스 등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감에서 검사장 등 책임 있는 검찰 지도자급들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집단적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원대 복귀하겠다, 그런 입장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검찰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소속 행정부 정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의 복종 의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는 우리 차장께서 공개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표명을 하고 또 사실상 그로 인해서 검찰의 그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내부 목소리가 계속 분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검찰에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지금 아닙니다. 차장님 입장만 묻습니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위헌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워딩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바뀌게 됐다. 요 표현만 했지 그것이 위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도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은 돼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이 오보네요? 뭐 서로 이야기하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온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내부에서 검찰개혁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고 집단행위 금지라는 그런 공무원법 규정 위반 아닙니까? 예, 의원님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뭐 복귀하겠다는 그 말씀 저도 들었는데 그 부분은 수사를 온전히 다 종결을 하고 검찰로 복귀할 어떤 수 있도록 형태든지 하려는 거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고 또 집단행위 금지 원칙입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경한 수사를 했고 징계나 처벌을 하도록 수사를 한 게 검찰 아닙니까? 그리고 교사 등 이 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하고 처벌해 왔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현재 이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거는 국민들의 눈에 보면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걱정을 표현하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도 있었었고 저희들도 다들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좀 나온 이야기지 그 집단적으로 뭐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거나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 차장님이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 전국의 검사들을 향해서 검찰개혁에 관한 우리 검찰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 검찰들도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검찰 제도 개혁에서 저희들도 어느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는 계속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검찰개혁에 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그것을 지금 책임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이 협조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예. 그 캄보디아 송환자들 행색이 너무 제가 범죄자 같아서 예. 동의를 파악해봤습니다. 예. PPT 좀 띄워주세요. 이미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단속돼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이민국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지금 전세기 띄워서 데려온 겁니다. 예, 제가 그 캄보디아 현지 언론을 찾아봤거든요. 저게 캄중시보라는 현지 언론이에요. 예, 9월 15일자에 보면 캄보디아 단속반이 아파트를 급습해서 한국인 33명을 무더기로 체포를 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온 번듯한 아파트가 그 범죄 현장이에요. 그리고 기업형 범죄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 범죄는 한국인이 주력입니다. 범죄자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납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범죄를 한 겁니다. 이번에 송환됐던 64명 중에 저기 체포됐던 33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저는 범죄자이면서 피해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박, 강요, 유인을 당했으면은 피해자인 것이고 저녁에도 휴대폰 안 뺏기고 딱딱 하면서 언제든 자기가 범죄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면은 범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범죄자 중에 영장 청구한 사람 다 발부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안 들어오려고 했던 거고요. 이번에 구속된 59명 납치, 유인, 살해 같은 강력범죄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뭐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저게 지금 기업형 범죄고 지금 납치 살인 그 영장 청구된 것 중에 그런 혐의로 영장 청구된 사람 있어요? 아직까지 그 보이스피싱 위주로 돼 있고 그렇죠. 전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정부가 지금 저게 지금 왜 단속이 됐냐면 바로 직전에 보이스피싱 100일 단속 계획을 벌여가지고 단속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2,800명을 적발을 해서 모두 추방령이 내려졌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추방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기 띄워서 데려온 것 아세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실종자 살해를 막아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 가만 놔둬도 추방될 사람을 저는 마중 나간 꼴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캄보디아 언론에서는요. 우리 정부가 전세기 띄워서 범죄자 데려다 주니까 고맙다는 입장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출쇼를 세금 아깝게 도대체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범죄자 송환하면서 수사 기록도 안 가져왔고요. 현지 단속에서 저때 적발됐던 컴퓨터 60대도 그냥 놔두고 사람만 덜렁 데려왔습니다. 수사 기록 가져왔습니까? 컴퓨터하고 휴대폰 관련 증거 자료는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수사 기록은 가져왔습니까? 수사 기록 만들어진 것이 거의 없었고요. 아, 그럼 캄보디아에 수사 기록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예, 없었습니까? 캄보디아에서는 만들어진 게 저는 증거 부족이 지금 현재 사건 현장이 캄보디아에 있고 증거물, 공범 다 캄보디아에 있는데 지금 구속된 사람들 전원이 다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죠? 그죠? 다 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부분은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게 네. 이분들 그래서 제가 좀 더 여쭤보고 해볼게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제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 건드리면 패가 망신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패가 망신시킬 거냐. 우리 멀쩡한 대학생이 속아서 캄보디아로 유인돼서 납치 살해를 됐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중국인 3명을 잡았거든요. 그 사람들 국내 송환합니까?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 사람들 송환해서 우리 법정에 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인이고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벌어진 범죄거든요.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살해했어도 지금 송환조차 못하는데 저기서 지금 자동으로 추방될 사람들을 데려온 것이니까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제범죄조직은요. 일망타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사권이 안 미치잖아요. 우리 수사관들이 압수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국제범죄조직은 수사권도 안 미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패가망신시키나요? 저는 그래서 국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겁니다. 지금 피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국내 범죄조직이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만 잘 잡아도 우리 범죄 피해 확실하게 줄일 수 있거든요. 총장님,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네. 꼭 그 범죄 조직이 범죄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국내 명의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외국 계좌면은 아무리 감언이설로 속아도 우리가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국민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의 제일 첫 단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통장을 우리 청년들 속이거나 아니면은 유인해가지고 통장을 사거나 또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막아야 새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첫 단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PPT 좀 띄워주세요. 이게 통장을 맨날 정지시켜도 소용이 없는 게요. 제가 이 지금 캄보디아 사건 합동 TF 띄워져 있잖아요. 예. 맨날 회의만 하지 이게 소용이 없는 것이 어젯밤에 제가 또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구글에서 해외 고수익이라고 치고 또 통장 판매라고 쳐봤습니다. 아직도 광고비 내고 버젓이 저 텔레그램 방들 쫙 광고가 떠요. 이것부터 잡는 게 순서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사이트에 가입해서 지금 범죄에 유인되는 청년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입구를 안 틀어막고 어떻게 지금 뒷단에 범죄 다 벌어지고 나서 그것만 적발하겠다라고 합니까?
저는 얼마 전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잘 잡았거든요. 예, 되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치하합니다. 올해 7월에 잡았어요. 예. 근데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유인하는 사이트 철저히 적발해서 범죄 예방하겠다라고 보도 자료에 버젓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수사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지나가 버려요. 저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민생이라면은 저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캄보디아에서 송환됐던 60몇 명이 뭐 범죄자 아니냐.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맞습니다. 피의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불법 감금된 이 부분은 또 다른 피해자이기 때문에 양 측면은 다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국 공범들을 데려와야죠 그러면. 예, 외국 예. 공범들은 놔두고 그 사람들만 데려오면 수사가 됩니까? 그리고 그 좀 주신 말씀 통장에 대한 원천 차단 제일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 합수단에서 그 파트를 나누어서 그 통장 수사도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 경찰하고 다 합쳐가지고 예, 예. 지금 대규모로 잡지 않으면 지금 버젓이 10개 20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 수도 없어요. 제가 뽑은 것만 저거예요. 예,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노만석 검찰총장 예, 예. 직무대행께 예, 묻습니다. 그 일선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 지켜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느낀 소감이 어떻습니까? 다른 말을 잘하던가요? 아니면은 국민들 분노를 사는 모습을 띈 사람들이 많이 있던가요? 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검찰 당시에 빚어졌던 분명한 문제점들이 예, 있습니다. 예,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예, 절차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거 가지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큰 소리를 치고 이런 반성 없는 모습, 수구적인 모습을 보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게 남겨두는 것이 바른 거라고 주장했던 저에게 당신 의견에 동조를 자기도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검사들의 태도를 보면 보안 수사권도 인정하면 안 될 것 같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하라. 예, 조직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한 공직자 윤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는 사람들은 저는 국가를 위한 마음은 고사하고 검찰 조직을 위한 마음은 고사하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원의 그 직위원 판사, 예. 조희대 대법원의 문제 그리고 직위원 판사의 문제에 이어서 최근 그 수원에서 왔던 그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는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란 사범들 그리고 또 국정농단 사범들 영장을 다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회가 입법으로 강제적으로 개혁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근 시일 내에 아마 오늘 내일이든 그 구속영장 심사 제도에도 국민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어떤 국민 뜻을 무시하는 법원 판사들과 검사들이 여전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법을 통해서 개혁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 노만석 직무대행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뭐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입법을 만약 위반을 하시게 되면은 공범이나 증거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뭐 방어책도 같이 함께 고려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연호의 파티 진술 회유 세미나 진술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에 의해서 거의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 검사 단죄할 의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인권침해 서울고검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침해 TF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보면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유동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참고인이 검찰에서 돈 그렇게 전달되는 모습을 못 봤다고 얘기했는데 담당 검사가 진술 조사에 반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동규 진술이 평소에 그런 얘기를 배우자에게 했는지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조사하는 자리에 유동규를 옆에 함께 동석시킨 상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 방법이 타당합니까? 예, 그런 의혹이 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용납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뭐 적당한 수사 방법은 아닌데 아직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100회가 넘는 소환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계속 진술을 유도하고 심지어는 별건 비리를 들어서 자백을 하게 만드는 식으로 해서 남에게 김용 부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진상을 정확히 확인해서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분명히 드러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단죄할 것은 단죄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뭐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겠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권한을 달라. 합리적으로 개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윤석열 당시에 박성재 장관이나 심우정이나 이창수 검사장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권한을 달라, 유지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고 어느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할 일부터 분명히 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대검 과수부의 문제점이 좀 드러났습니다. 저는 대검 과수부가 세계 다른 감정기관에서도 배우러 오는 자랑스러운 최고의 그 기관으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기관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국과수가 잘못할 때 그것을 보완을 해줬던 자랑스러운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돼갔습니다. 오히려 국과수가 대검의 과수부의 어떤 감정 결과를 뒤집는 결과를 내놓고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대검 과수부를 법무부 산하로 옮기는 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국과수가 경찰 수사를 지원하지만은 행안부에 있는 것처럼 대검의 과수부도 아예 그 대검으로부터 분리를 하는 공수처로부터 분리하는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로 옮기는 그 방안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 기관으로 만들자는 말씀에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개선 방향이 있는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학수사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까지는 확인을 잘 못했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억이 넘죠, 대체로. 그런 많은 예산을 쓰시고 저렇게 문서 감정을 허위 감정을 한다든지 뻔한 감정 누가 받으라도 주임 감정사의 감정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봐도 전문가 아닌 눈으로 봐도 그런데 그것을 합의제로 규정을 오비락식으로 바꿔놓고 어거지로 합의 불일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 감정 불가 통보를 보내고 판정 불능 이렇게 통보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검에서 하는 일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민 예산을 그런 데 쓰십니까? 그게 과학 수사입니까? 날조 수사지. 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중요한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국민을 대신해서 얼마든지 미흡하거나 모순되거나 왜곡된 발언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 시간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이 어떤 말로 항변하시더라도 잘못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노만석 차장님 예. 지금 뭐 총장 안 계시니까 검찰의 수장이신 건 맞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12개 혐의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후배 검사들이 정말 공들여서 해놓은 이 수사를 민주당에서 완전히 다 조작 수사다, 날조 수사다 이렇게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수장으로서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수사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이 의혹은 해소를 해야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혹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요, 그 의혹은 예.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잘못 기소를 했으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왜 검찰 수장이 예. 후배들이 뭐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들어보세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근데 저는 검찰 수장이시면